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입니다. 오늘 매우 유감스러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판결 결과를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긴급 최고위원회 결과 이번 이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당에서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에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오늘 결정됐고요. 추후에 우리 당의 법사위원, 사개특위원 등 또 여러 위원들 구성 중심으로 해서 위원 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당 차원에서의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박주민 위원장, 이 대책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주민 위원장께서 이번 이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 과정에 대한 이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의 시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드루킹과 그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의하고 말을 맞췄던 정황이 다수 발견이 됐었습니다. 즉 동일한 변호인이 차례로 접견한 후에 메모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술 내용을 공유하고 말을 맞추려고 했었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그런 메모가 발견돼서 그 메모를 가지고 법정에서 증인들을 추궁했을 때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횡설수설하거나 일부 진술이 조작됐음을 시인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드루킹의 경우에는 3차례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특검에게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 반성문의 핵심 내용이 김경수를 기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왜곡되거나 오염된 증거들이 제출이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들에 기반하여 특검의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에 가깝게 인정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판 과정 외에도 저희들이 이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재판 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경위나 또는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저희들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었던,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당한 측근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으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도 또 차장의 공소장에도 사법농단 관련돼서 관여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뇌물 수수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이 받을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영장 관련된 정보들 미리 입수해서 임종원 전 차장을 통해서 차례로 순차로 보고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록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는 하나 검찰 내부에서는
자녀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부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 경위도 저희들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아시다시피 1월 25일 날 원래 선고가 잡혀 있었는데 1월 23일 날 김경수 지사 사건에 대해서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합니다. 1월 23일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고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선고기일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판결의 주문을 변경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고된 형을 봤을 때도 이 형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보도가 된 것인데요.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에는 법원이 갖고 있는 양형 기준이 최대 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김경수 지사에게 선고된 양형은 그 양형 기준보다 높은 2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감정적인 판결 아니었나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선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전화를 기자분들로부터 받았는데요.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들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만큼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이 판결을 보고 납득하기가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판결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저희 당이 추진해왔던 사법개혁, 그리고 사법부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면서 판결을 계속 하고 있는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대책위원회는 바로 그런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위원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질문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성평 판사에 대해서 사법농단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김기춘 실장이었던 유인성 장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네,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됐었던 부분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정작 본인은 사법농단 관련됐다는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고, 본인의 이제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웠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뭐 엄격하게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과 상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물러가고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된 이후에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다른 모습들도 보여줬죠. 예. 또 야당에서 지금 개성으로 프레임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인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예, 그러시죠.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번 사법적 그 결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법적 결과에 기초한 그 대선 불복 프레임엔 단연코 반대합니다. 동의할 수 없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선 불복 프레임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위에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 어떤 건지, 네, 왜냐하면 기존에 하는 네, 네.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판결의 과정이나 판결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것이지만요. 그것을 넘어서서 사법부와 관련된 기존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제도 개혁,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농단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아무런 징계나 처벌받지 않고 여전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대책위 이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 내에 그 기존의 양승태 사법농단과 연관돼 있는 그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부 개혁은 어렵다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인적 청산과 함께 그동안 잘못된 사법 거래 관행, 그다음에 사실상 사법부의 그 부적절한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함께 수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이 대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이나 의원님들이 함께 논의해서 저희들이 이를 총괄적으로 이 관련 업무를 관련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거에 예산 분위기에서 재판이 열심히 이후에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오늘 회의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뭐가 좀 결정이 아까 우리 수석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징계론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법 관련한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것으로 네. 그 인적 청산이라고 하면 네. 좀 어떻게 한다는 것이 감이 안 오는데요. 사법부 같은 부분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적 청산이? 뭐 저희들이 특히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법관의 경우에는 이제 탄핵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탄핵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다른 당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법농단과 관련됐지만 징계나 처벌 전혀 받지 않고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 적절히 좀 재판 업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탄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법 일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얘기가 우리 당물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에서도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사법농단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있거나 또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법적 절차인 탄핵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선거분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 탄핵은 오히려 헌법에 의해서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요. 네.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선거분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몇 차례 제가 언론과 인터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탄핵을 위한 실무 작업은 저희 당에서는 다 맞춰졌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른 야당들과 계속 만나고 있고요. 일부 야당은 동의, 일부 야당은 약간 시기상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관 탄핵에 대한 거 말고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판결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비평하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죠. 그리고 판결이 누가 봐도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세 개로 쪼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 견제를 통한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임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 왜곡된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헌법적인 가치에 오히려 부합한다고 봅니다. 야당들하고도 그 판결에 대해서 좀 논의해온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야당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는 좀 단순한 판결이다라는 식의 공통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판결 나온 이후에 이 판사 탄핵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하신 바가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제도 바른미래당 의원님들하고 만났었고요. 그 전에는 민주평화당 의원님들, 정의당 의원님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제가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사 탄핵을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겨냥해서 탄핵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걸 이상 마치고요. 자세한 저희가 대책위 구성 추가적으로 이후 관련된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결론을 내서 다시 언론에 리리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긴급 기자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